여보, 기초연금 34만 원 욕심내다 결국 건물을 직하지 못했어. 기초연금 월 34만 원.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외식 비용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남부러울 것 없는 건물주였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에 주변의 존경까지 받으며 평온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이번 달 기초연금 나왔어 하고 자랑하는 걸 들으면서 문득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도 받을 수 없을까? 하지만 그 작은 욕심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자식만 믿고 섣부른 결정을 내렸던 저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차디찬 쪽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건물주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저의 눈물겨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67세 김만수입니다. 아침 햇살에 저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더군요.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 살아온 터라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서니 창가에 놓인 난초 화분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을 주려고 다가서는데 문득 아내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난초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키우던 것이었지요. 4층 건물을 한 바퀴 도는 게 저의 아침 일과였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는데 1층 양복점에서 다림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자 최 사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자네도 일찍 나왔구만. 2층 피아노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연습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4층으로 올라오는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건물의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이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박 영감이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만수 형님, 여기 앉으시게. 마침 한판 두려던 참이었어. 바둑판 앞에 앉아 말을 놓는데 옆에서 김 영감이 통장을 꺼내 보이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번 달 기초연금 나온 거로 손주 용돈 줬어. 30만 원이 넘더군. 이 영감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건데 안 받으면 손해지. 우리 같은 노인들 살라고 주는 거 아닌가? 저는 바둑알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산 사람이 누군데 그런 돈을 받아야 하나 말이야. 박 영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도 받으시면 되잖아요. 뭐 그리 고집을 부리시나?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이네? 내가 그렇게 궁상맞아 보이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받는 돈을 나만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가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티는 모습이 나왔지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인분들의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저런 처지는 아니지 않은가. 건물도 있고 매달 임대료도 들어오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모두가 받는 그 돈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밤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야, 민혁아. 너 친구 아버지도 기초연금 받는다더라. 나도 받을 수 있나? 민혁이가 잠시 웃더군요. 아버지가 무슨 기초연금이세요? 건물도 있으신데요. 그 돈 받으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줄 수 있잖아. 나라에서 주는 거라 기준이 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히 한 푼 더 챙기려는 늙은이처럼 느껴졌지만 기초연금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가 왔습니다.
민혁이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값이 만만찮아 보이는 샤인머스켓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민혁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뭐 별일 있겠나?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 며느리가 과일을 정성스럽게 씻어 내왔습니다. 포크까지 꽂아서 말입니다. 민혁이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등을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지요.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좋은 방법 하나 알아왔어요. 무슨 방법? 절세도 하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 민혁이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는 전문가지요. 아들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들과 그래프가 빼곡했습니다. 건물을 제 명의로 증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고요. 며느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상속세도 훨씬 줄어들어요.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 미리 정리하는 거예요. 민혁이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증여세율이, 공제 한도, 절세 효과. 제 머리로는 따라가기 벅찬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말투는 확신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제가 맡을게요.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건물은 내 명의인데. 민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건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세금도 덜 내고 아버지는 기초연금 받으시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며느리가 차를 따라주며 웃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제 손주들 봐주시고 편히 쉬셔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뿌듯해졌습니다. 똑똑한 아들이 이렇게 알아서 챙겨주다니. 역시 내 자식이구나 싶었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1층 양복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최 사장이 재봉틀 앞에 앉아 단추를 달고 있었어요. 저는 흥분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 사장, 우리 민혁이가 말이야. 정말 똑똑한 놈이라니까. 무슨 일인데 그러십니까, 형님? 아들이 알려준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하면 절세도 되고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고 말입니다. 최 사장은 재봉틀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군요. 형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다시 생각해? 아들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최 사장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그 건물은 형님 거 아닙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재산 문제는 정확하게 해둬야 해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네는 우리 민혁이를 대체 뭘로 아는 건가? 제 아비를 속일 놈으로 보이나? 형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양복점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민혁이 차를 몰고 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가자고 했어요. 차 안에서 민혁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류 작업 끝내면 바로 연금 신청할 수 있어요. 고층 빌딩에 있는 법무사에 들어서자 법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중년의 여자 법무사였습니다.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법무사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증여 계약서, 등기 이전 신청서, 각종 동의서. 제 도장을 찍어야 할 곳마다 노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을 꺼내 서류에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서류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지요. 창밖, 저 멀리 제 건물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빈손으로 시작해서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일해서 마련한 그곳. 갑자기 최 사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등기가 넘어가는 순간 형님 거 아닙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혁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민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하셨어요. 이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 말에 결국 마지막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ATM 기기 앞에 섰습니다. 통장을 넣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초연금 34만 2,510원.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들어왔구나. 민혁이 말이 맞았어. 손가락으로 화면을 한 번 더 눌러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지요. 통장을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문득 최 사장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사과하고 밥이라도 한 끼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양복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최 사장이 제단대 앞에서 천을 재고 있었지요. 제 기척에 고개를 들더니 잠깐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사장, 점심 먹었나? 아직입니다, 형님. 그럼 나가서 설렁탕이나 한 그릇 하세. 내가 살 테니. 최 사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바빠서요. 오늘 마감이 있어서. 뭐가 그리 바쁘다고? 밥은 먹어야지. 결국 최 사장을 이끌고 골목 안 설렁탕집으로 갔습니다. 뜨끈한 설렁탕이 나왔지요. 국물을 한 숟가락 뜨며 최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이 아직도 서먹하게 만드는 모양이었지요. 최 사장, 지난번엔 내가 좀 그랬네. 화를 낼 일이 아니었는데. 괜찮습니다, 형님. 그래도 말이야. 자네 말도 일리가 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다 잘 됐어. 최 사장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기초연금 입금 내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요. 보게. 들어왔어. 34만 원 넘게. 최 사장은 통장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은 아니었지요. 축하한다는 말이나 잘됐다는 말을 기대했는데 말입니다. 형님 판단이시니까요. 그 말투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통장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요. 설렁탕이 갑자기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 왔더군요.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지요. 아버지, 잠깐 시간 되세요? 그래,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더니 민혁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을 켜는데 뭔가 화려한 이미지가 떠올랐지요. 건물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우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건물 리모델링 계획입니다. 민혁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1층은 카페로, 2층은 공유 오피스로, 3층은 스터디 카페로 바뀌어 있었지요. 제가 아는 양복점도 피아노 학원도 없었습니다. 지금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고? 계약 만료되면 내보내야죠. 새로운 업종으로 채워야 수익이 나니까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보고하듯 말하더군요. 최 사장은 20년 넘게 거기 있었는데 아버지, 비즈니스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임대료로는 건물 가치를 못 살리고 있어요. 화면에는 예상 수익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지요. 민혁이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예상 임대료, 투자 회수 기간.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혁아. 네, 아버지. 리모델링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민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지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됩니다. 금리도 낮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산 사람인데 담보 대출이라니 그건 좀. 아버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자산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두면 죽은 돈이고요. 민혁의 눈빛이 반짝이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 건물 관리는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제 손을 떠난 건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는 이제 알 수 없게 되는 거였지요.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해라. 민혁이 환하게 웃으며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건물을 내려다 보았지요. 1층 양복점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최 사장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1층 계단 앞에 최 사장과 피아노 학원 박 원장이 서 있었지요. 두 사람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 사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박 원장은 봉투를 꼭 쥔 채 멍하니 서 있더군요. 형님, 최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그의 눈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법인 정도. 민혁이 말했던 그 법무법인이었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형님? 박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부드럽던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제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통보를? 최 사장이 봉투를 흔들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지요. 저는 계단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잘 몰랐네. 형님이 모르셨다고요? 건물 주인이 모르신다고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한숨으로 바뀌었지요.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구겨 넣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입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15년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는 걸 봤고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박 원장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지요. 그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실망과 배신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 아들이. 그래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최 사장의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두 사람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4층 집 문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건물 앞에는 이삿짐 트럭이 2번 왔다 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또다시 트럭 소리가 들렸지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1층 양복점 앞에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계단을 내려가 1층으로 갔습니다. 양복점 문을 여니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 사장이 구석에서 마지막 상자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요.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최 사장. 말씀하십시오, 사장님.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형님이라 불렀던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지요. 미안하네, 정말. 최 사장이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더군요.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도 당하신 거니까요. 뭐라고? 아드님한테 속으신 거잖습니까? 저도 알아요. 형님이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밖에서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재봉틀도 실어야죠. 최 사장이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그의 재봉틀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낡았지만 윤기가 흘렀습니다. 매일같이 닦고 관리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기사 2명이 들어와 재봉틀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봉틀이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을 이 자리에 있었던 기계였지요. 최 사장과 함께 늙어간 동반자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실리는 재봉틀을 보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최 사장이 가게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빈 공간을 천천히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지요.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최 사장, 형님,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형님이랑 같이 늙어가는 게 좋았던 겁니다.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최 사장이 한 발 물러섰지요. 건강하십시오, 형님. 악수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 나갔지요. 저는 요즘 들어 매일 아침 ATM에 들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며 입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민혁이 약속했던 생활비 200만 원이 들어와야 할 날이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00만 원. 절반이었지요. 지난달도 그랬고 그 전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실수련이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반복되니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혁의 번호를 눌렀지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네, 아버지. 목소리가 피곤해 들렸습니다. 민혁아, 이번 달도 생활비가 절반만 들어왔는데. 아, 그게.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 아니냐. 나도 생활이 있는데. 민혁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짜증 섞인 한숨이었지요. 아버지, 지금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건물 일로 은행 대출 상환하느라 정신없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냐? 일단 리모델링 끝나고 새 세입자 들어오면 여유 생길 겁니다. 그때까지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틀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지요. 민혁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행 대출이라니 무슨 대출을 그렇게 받았단 말인가. 목요일 오후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혁이 사는 아파트 주소를 말했지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민혁은 18층에 살았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8층에 내렸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민혁의 집 호수를 찾아 걸어갔지요. 문패에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였지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매일 이 얘기만 하잖아. 민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주식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가 하겠어. 손이 초인종에서 떨어졌습니다. 주식이라니? 귀를 문 쪽에 가까이 댔지요. 당신 주식 투자로 날린 돈 메우려고 아버님 건물 담보 잡은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짜증이야? 며느리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건물을 담보로 잡았다고. 주식 투자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히 해.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뭐가 어떡해. 이미 다 엉망이 됐잖아. 은행 독촉 전화는 매일 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지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었습니다. 모든 게 맞춰졌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갔지요. 기초연금을 받게 해준다던 말, 절세를 위한다던 말, 리모델링으로 수익을 높인다던 말,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건물로 빚을 갚으려 했던 겁니다. 안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에서 경매 얘기까지 나왔어. 이제 어떡할 건데? 경매. 그 단어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벽을 짚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민혁의 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지요.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상황을 뭐라 했을까요? 비가 오는 다음 날 아침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민혁의 회사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지나 민혁이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직원이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 제 차림새 때문이었겠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민혁 부장 좀 만나려고 하는데. 예약은 하셨나요? 예약. 아들을 만나는데 예약이 필요하다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민혁이 아버지. 여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난처해하는 기색이었지요. 그녀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를 했지요. 잠시 후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도 끝에서 민혁이 나타났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달랐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유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아버지, 왜 여기까지? 할 얘기가 있어서. 민혁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가 작은 회의실을 가리켰지요. 이리로 오세요. 회의실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로 된 벽 너머로 밖이 훤히 보였지요. 민혁이 블라인드를 내렸습니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어제 내 집에 갔었다. 민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문 앞에서 다 들었어. 주식 투자 실패했다면서. 그 빚 갚으려고 내 건물 담보 잡았다면서.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지요. 내 빚 갚자고 아비를 속인 거냐? 기초연금이 뭐고 절세가 뭐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이 얼굴을 들었지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없었지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끝이냐? 죄송하다는 말이 끝이냐? 민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은행 대출이 감당이 안 돼요. 연체가 계속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경매.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이 왔습니다. 현실이 되어 버렸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 했지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탁자를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민혁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은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제발이냐. 민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요. 애초에 아버지가 기초연금 욕심만 안 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왔지요. 내 탓이라는 거냐? 속은 내가 잘못이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지요. 뒤에서 민혁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지요.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혁이 손을 뻗었지만 문이 그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등기 우편 통지서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법원 마크가 찍힌 노란 봉투였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봉투를 내려놓았지요. 한참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뜯고 싶지 않았습니다. 뜯는 순간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국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지요. 흰 종이 위에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40년. 빈손으로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40년이 종이 한 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밤낮으로 일하며 마련한 건물,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 견뎌낸 세월들, 모두 사라지는 거였지요. 며칠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어느 날 저녁 박 영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혁을 봤다고 했지요. 역 근처 허름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주소를 물었습니다. 박 영감이 망설이다 알려줬지요.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술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서너 개 놓여 있었지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까칠하게 자라 있었지요.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혁이 잔을 내려놓았지요. 손이 떨려 잔이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집에 가자. 못 갑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민혁이 또 술을 따랐습니다. 잔이 넘쳐 흘렀지요. 테이블 위로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 마셔라. 애초에 아버지가 기초연금 욕심만 안 냈어도 민혁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 34만 원 때문에 다 망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지요. 흐느끼는 소리가 작은 술집 안에 울렸습니다.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이 제 아들이 맞는지 의문이 들었지요. 민혁이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무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법원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몸을 기댔지요. 건물 입구로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여자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지요. 그중 누군가가 제 건물을 사러 들어가는 겁니다. 오전 11시. 경매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지요. 저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왕국이 망치 소리와 함께 팔려나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법원 문이 열리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일까요? 환한 얼굴로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지요. 누군가의 기쁨이 누군가의 파멸 위에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삿짐센터 트럭이 이미 와 있었지요. 기사 2명이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조각들이 상자에 담겨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장님, 이 화분도 가져가십니까? 기사가 난초 화분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키우던 그 난초였지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야지요. 그것만큼은. 마지막 짐을 싣고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꼭대기층까지 천천히 시선을 올렸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각 층마다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다림질하던 1층, 아이들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던 2층, 젊은 부부가 살던 3층, 아내와 함께 늙어가던 4층. 이제 모두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사장님. 월세방에 도착했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지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사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해가 들지 않는 방이었지요. 짐을 풀지 못했습니다. 상자들이 방 한가운데 쌓여 있었지요. 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34만 2,510원. 그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건물도, 친구도, 아들도. 34만 원과 바꾼 대가였지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통장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지요.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숫자들이 번져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너머로 다른 집 벽만 보였지요. 하늘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제 마지막 거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줬다, 큰 것을 잃는다는 단순한 진리를요. 난초에 물을 주며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34만 원이 아니라 제가 모른 채 찍은 그 한 번의 도장이었습니다. 서류 몇 줄이 명의와 담보대출을 바꾸고 돈보다 사람 관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명의를 넘길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절대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